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별도로 발의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을 기존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회는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회 대치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 전쟁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한국당 해산청원 동참자가 40만 명을 훌쩍 넘겼고 민주당 해산청원도 등장했습니다. 국회에선 보좌관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총알바지 방지법까지 발의됐습니다. B형 독감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맞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던 여중생이 숨졌습니다. 기존의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사망사고까지 잇따르자 최근 들어 페라미플루 대체 처방이 급증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던 박유천 씨가 결국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지만 사죄할 건 사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4% 넘게 올랐습니다.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51% 급증했습니다. 여중생인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의붓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들통나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는 3가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는 문제를 두고 오늘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벌써 닷새째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국회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선 기자, 자 지금 서 있는 곳 보니까 어수선해 보이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저는 사법개혁 특위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청 2층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진입을 막고 있는데요. 잠시 뒤 이곳에서 비상의원총회도 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위와 사개특위 모두 오늘 열 예정이라고 밝힌 데 따라서 한국당과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주변에 비상대기하고 있고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여야 4당 의원들도 현재 근처에서 대기 중입니다. 신호만 떨어지면 바로 이곳 회의장으로 와서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 조정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 법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법과 관련해선 민주당 안과 바른미래당 안 2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합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뒤늦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회의장 앞에서라도 사개특위가 오늘 밤 열리는 겁니까? 예, 일단 민주당은 이곳 220호에서 회의를 열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한국당에 막혀 회의장 진입을 못하면 장소를 옮겨서 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장은 앞서 복도나 로텐더 홀에서도 회의를 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한국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심상정 위원장이 회의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힌 만큼 기존 회의실인 445호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주말 이후에 소강 상태였던 여야는 잠시 후 본격적인 몸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바른미래당이 법안 한 개를 돌발 제출하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죠. 이민찬 기자가 오늘의 국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독재자! 문재인 독재자! 엿새째 대치 중인 국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새로운 제안에 술렁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별도의 공수처 법안을 제출을 하고 그 법안은 권은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되지 않는 기형적인 공수처를 만드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분명히 제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 과정도 불법이고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구조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은희 의원은 전자발의로 법안을 냈고 사법인 번복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둘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권은희 안이 제출되면서 여야 4당에 균열이 생기는 듯했지만 내용이 다른 두 법안의 동시상정이라는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주당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해서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여야 사당 원내대표가 조금 뒤 회동을 갖습니다. 막판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견이 워낙 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앞두고 또 한 번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유독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범죄를, 특히 힘이 센 검찰 간부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별도의 정부기구를 두는 걸 조국 수석은 최대의 과제로 삼아왔죠.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민주당 일각에서도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들려옵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독재 파도! 헌법 수호! 지난 주말 광화문 장애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합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은 이 모습과 1987년 6월 항쟁 시위 사진을 나란히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일견 비슷해 보이는 풍경이지만 투쟁의 대상과 목적, 주체와 방법 등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의 독재 타도 주장과 시위가 명분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에 대한 폭력 처벌 조항을 올린 데 이어 8일째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만큼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조 수석의 의지가 남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견제를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소신 때문이란 겁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킬 거라 주장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에게 홍위병까지 선사할 공수처 법은 한마디로 부패 척결의 칼이 아닌 정치 보복의 칼입니다. 지난 1월 SNS 활동을 대폭 줄이겠다고 선언했던 조 수석은 지난주부터 다시 글을 올리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정치부의 노은지 차장과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이제 바른미래당이 권은희 의원의 안을 다시 냈단 말이죠. 근본적으로 이게 왜 또 추가로 낸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바른미래당의 집안 단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5일에 여야 사당 합의를 바탕으로 공수처법 조율이 있었는데요. 당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이후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위원을 권 의원에서 다른 의원으로 강제로 교체를 하니까 당내 패스트트랙 찬성파 의원들까지 반발을 했었습니다. 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바른정당계의 불신임 표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당내를 설득할 작업이 더 필요했던 거고요. 권은희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사개특위에서 빠지더라도 자신의 의견이 담긴 법을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거니까 권은희 안을 내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국회 전반적인 운영보다는 당내 내부 사정, 내부 달래기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건 자유한국당은 뭐 하나가 더 오고 나는 건 전체적으로 거부하겠다는 뜻 그대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사실 공수처를 설치하는 자체에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 대신에 19대 국회에서 만들었던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 검찰을 견제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바로 탄압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적폐청산을 이유로 검찰과 법원을 장악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까지 추가로 주게 된다면 더 심한 탄압을 받을 것이다. 한국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건 그러면은 기존에 냈던 민주당 안이 있고 오늘 이제 새로 권은희 안이 나왔는데 이게 차이가 어떤 겁니까? 일단 보시는 것처럼 제가 네. 세 가지 정도의 큰 차이점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은 막강한 권한을 공수처에 주려고 하고 바른미래당은 힘을 조금 빼려는 게 특징입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하자는 거고요. 바른미래당은 공직자로서 저지른 부패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사권도 중요한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장에게 인사권을 주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네. 중요한 것이 공수처가 검사와 판사 또 고위경찰에 한해서는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네. 바른미래당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를 만들어서 기소 전에도 국민들의 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공수처를 대통령 주도로 운영한다. 이것이 민주당 아니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군요. 이제 노은지 차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번 몸싸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70명 가까이 고발당했습니다. 상당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한 차례 맞붙었던 이해찬 황교안 대표가 오늘 다시 붙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몸싸움으로 부딪혔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고발전으로 다시 충돌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 사진을 한 30장 직접 찍어놨습니다. 제 이름으로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소 안 당할 뿐이지 몇 분 안 남았어요. 정치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대로 말도 하지 않고 검찰에다 고발부터 하는 것이 그게 정치입니까? 어제 한국당이 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데 대해 민주당이 추가 고발로 맞서며 신경전이 벌어진 겁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인사들은 몸싸움 당시 수시로 휴대전화를 꺼내 증거를 기록했습니다. 고발 이유도 다양합니다. 민주당은 회의장 진입을 막아선 한국당 의원 등 18명을 회의 방해 혐의로 1차 고발했고 저희가 행정처리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신보라, 김연아 의원 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농성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에 가담했다며 맞고발에 나섰습니다. 사기특위위원 교체를 추진하고 승인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정의당까지 가세해 현재 고발당한 의원 수만 68명에 달합니다. 각 당이 끝까지 가겠다고 못 박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다음 총선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국회가 이런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는 여론전으로 뜨겁습니다. 일주일 전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이런 청원에 50만 명 가까이가 지지를 표시했죠. 그런 가운데 민주당도 해산하라는 청원 오늘 처음 등장했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입니다. 한국당이 입법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며 통진당처럼 해산시켜달라는 요구입니다. 저녁 6시 기준으로 47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자 맞불 청원으로 오늘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등장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노린 여당의 패스트트랙 시도로 국회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는 건데 3만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접속자가 한 번에 몰리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마비됐습니다. 삼권 분립에 따라 청와대가 답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막무가내 세결집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여당이 있으면 야당도 있고 정치라고는 서로 견제해야지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돼요. 특히 무법천지 국회 모습에 엄중 경고를 보냅니다.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그냥 차라리 없어져라 약간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정말 많이 실망했다는 그런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난도 너무 힘들고 대학생 경우 같은 취업도 너무 힘든데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을 돌봐주지 않고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아요. 동물국회가 국민에게 남긴 건 분노와 실망, 씁쓸함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이곳은 국회 보좌진들이 익명으로 자기의 생각을 글로 올리는 공간입니다. 여기 글을 잘 읽어보면 지난주부터 자유한국당이 회의 원천 차단에 나서자 여기에 함께 나섰던 보좌진들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형사 고발 당하기도 하고 몸을 다치기도 하니까 가족들이 걱정한다는군요. 보도에 박민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보좌진협회에 따르면 이번 여야 간 국회 대치 과정에서 갈비뼈가 8대나 부러지는 중상자를 포함해 한국당 보좌진 16명이 다쳤습니다. 진짜 심각했어요. 옆에 휩쓸려 다니다가 막 여자 보좌진들도 완전 짜증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국회 보좌진의 익명 게시판에는 의원님들 싸움에 보좌진 등만 터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여야가 펼치고 있는 고발전에 의원뿐 아니라 보좌진도 포함돼 자칫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본인이 좀 도취돼서 오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동원이 돼서 이제 총알바지가 됐다는 점, 그런 점은 되게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시켜서 하는 몸싸움인 만큼 보좌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어선 안 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하거든. 그런데 이제 보좌진한테까지도 뭐 고발 조치까지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평화당은 보좌진을 앞에 못 세우게 일명 총알바지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먼저 B형 독감 관련된 소식입니다.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환각 부작용 공포 때문에 대체 약물을 쓰는 경우가 늘었는데요. 대체제인 페라미플루를 맞은 중학생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조사 중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전북 전주에서 13살 중학생 A양이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A양은 고열로 병원을 찾았는데 B형 독감 판정을 받고 치료 주사인 페라미플루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상 증세를 보인 겁니다. A양의 담당 의사는 정상적으로 처치했다면서도 부작용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혼이 넣었던 약이라서 타이플을 복용하거나 환각을 보인다거나 이런 거 업무 부심이다 그래도 알고 계시니까 굳이 설명 안 드리고. 경찰은 주사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독감인지 주사기 영향인지 확실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검을 통해 가지고 그 사인이 밝혀지면은 그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사안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엔 먹는 독감약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 청소년이 추락사한 뒤 환각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환자들이 페라미플루를 많이 찾으면서 한때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페라미플루 역시 부작용 논란에 휘말리면서 독감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A형 간염 환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고열과 복통, 구토 같은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히 30에서 40대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유주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대학병원, 최근 A형 간염 예방접종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A형 간염 확진자는 올해 들어 3,6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불과 넉 달 만에 지난해 전체 감염자 2,400명보다 많아졌습니다. 경기도와 서울, 대전 등 인구가 많은 곳에 환자들이 집중됐습니다.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봄이 되면서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날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시기, 그리고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에 좀 호발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은 30대와 40대로 드러났습니다. 50대 이상은 A형 간염을 앓아 항체가 생겼고 어린 세대는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A형 간염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파되는데 고열과 복통, 근육통이 나타나고 특별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감기처럼 지나가지만 심하면 간 이식을 받아야 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발생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B형 독감과 A형 간염 관련된 이야기, 정책사회부 이다혜 기자와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B형 독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망자가 발생하며 논란이 된 이 페라미플루, 타미플루의 환각 부작용 때문에 대신해서 많이 쓰이고 있다고요. 네, 지난 2017년 페라미플루 처방 건수는 15,800건이었는데요. 1년 만에 68,600건. 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독감 치료제로 가장 널리 사용되던 건 타미플루였는데요. 이걸 먹은 여중생이 환각 증상으로 추락사하는 사고가 나자 타미플루를 기피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겁니다. 네, 많이 늘었네요. 그렇다면 이 페라미플루는 타미플루 같은 부작용은 없는 건가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페라미플루 부작용이 최근 3년간 48건 발생한 걸로 조사됐는데요. 지난해 12월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페라미플루 주사를 맞고 환각 증상을 일으켜서
7층 건물에서 뛰어내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전주 사고 역시 정확한 원인은 부검을 통해 밝혀질 예정인데요. 타미플루든 페라미플루든 이 약효와 함께 부작용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어떤 약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네, 많은 국민에게 투약할 수 있는 약인데 좀 더 뚜렷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A형 간염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 키워드 3040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30대와 40대 성인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생 개념이 부족하던 1970년대 이전 출생자들, 그러니까 이 40대 후반부터는 어린 시절 가볍게 A형 간염을 겪었기 때문에 항체가 거의 형성돼 있습니다. 백신이 도입된 1997년 이후 태어난 22살 이하도 항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2015년이죠. 국가 예방접종으로 포함된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도 안전하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A형 간염을 걸려본 적도 없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세대가 문제인데요. 1970년대 이후부터 백신 도입 이전 구간 주로 3040 세대고 20대 일부도 감염 위험이 높은 겁니다. 네, 저도 사실 이 구간에 속하는 세대라 불안한데요. 어떻게 하면 예방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예방접종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 분변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한 뒤에 청결에 신경을 써야 하고요. 이 날것의 어패류 섭취를 피하고 또 음식을 85도씨 이상에서 가열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식사할 때 개인 접시를 사용하는 등 개인 위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 이다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3살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새 아버지가 붙잡혔습니다. 살인을 한 이유, 자신의 성추행을 친부모에게 알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수사들이 저수지 곳곳을 수색합니다. 어제 오후 3시쯤 13살 여중생의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여중생을 저수지에 버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의붓아버지 31살 김모 씨였습니다. 숨진 의붓딸은 이곳 저수지에서 자루에 담긴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4년 재혼한 김 씨는 지난해부터 의붓딸인 여중생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중생이 최근 자신의 친아버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자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겁니다. 여중생의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실은 채 유기 장소를 물색하는가 하면 저수지에 유기한 시신이 떠오르지 않기 위해 아대자루와 노끈, 벽돌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중생의 친어머니도 참고인으로 불러 자세한 범행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8년간 200대, 약 1억 원어치 자전거를 맨손으로 훔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자물쇠 걸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자전거들이 세워진 곳으로 걸어갑니다. 뒷바퀴에 매단 자물쇠를 잠시 만지는가 싶더니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48살 임모 씨가 자전거를 훔치는 모습입니다. 임 씨는 이렇게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쳤는데 특히 허술한 자물쇠가 채워진 것들만 노렸습니다. 주로 비밀번호를 맞춰 푸는 저가형 플라스틱 자물쇠가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장비 없이 손의 힘만으로도 1, 2초 만에 맥없이 풀렸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훔친 자전거는 221대. 중고 가격으로 환산해도 1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훔친 자전거는 시외버스 화물칸에 실어 다른 지역으로 옮긴 뒤 거리에서 만난 사람에게 헐값에 팔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시험 합격한 기념으로 해가지고 사주셨던 거라, 근데 그걸 가져가 버려서니까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천변 도로만 이용하며 지금껏 경찰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경찰은 CCTV 1200대 영상을 분석한 뒤에야 임 씨를 검거했습니다. 통행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 등이 부족하고 또 많은 출구가 있다 보니까 추적이 매우 힘들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자전거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튼튼한 자물쇠를 이용하고 바깥보다 실내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과 오피스텔 주차 차량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술 취한 50대 남성의 방화였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50대 남성이 오피스텔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 쪽으로 다가갑니다. 잠시 뒤 번쩍이고 섬광이 나더니 차량 뒤쪽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 남성은 불과 10여 분 전에도 자신이 사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 났으니까 빨리 도망가래. 베란다 그쪽으로 이어를 있다는데 딱 올라오면서 펑 터지는 거야. 10여 분 간격을 두고 잇따라 발생한 화재에 방화가 의심되는 상황. 처음에 신고 들어왔던 게 2시 12분. 그 다음에 2시 21분에 신고가 들어왔네요.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54살 김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차량 한 대가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곳에서 김 씨가 불을 지른 건데요. 이어 김 씨는 100m 정도 떨어진 이곳 주차장에서 다시 불을 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4대가 불타 재산 피해 6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술 취한 채로 체포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도구를 확인하기 위해 화재 현장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마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결국에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올해 초 옛 여자친구인 황하나 씨를 다시 만나면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털어놓은 건데요. 자신 있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며칠 전의 그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극구 부인했던 박유천 씨가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지 19일 만입니다. 박 씨는 황하나 씨와 함께 5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털어놨습니다. 3차례 마약을 구매한 혐의에 대해선 2차례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마약 판매상과 직접 거래했고 나머지 1차례는 황 씨가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26일 구속된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결별했던 황 씨와 올해 초 다시 만난 뒤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며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게 두려워 혐의를 부인해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투약은 물론 마약 구매에도 직접 관여한 사실상 주범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추가 투약 등이 있었는지 조사한 뒤 이번 주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또 박 씨에게 마약을 건넨 판매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를 겨냥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 성접대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드립니다. 지난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와 재작년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파티 당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성매매 알선이 수차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당시 성접대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승리가 일본인 투자자 일행의 호텔비 3천만 원을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재작년 생일 파티 당시에도 승리가 여성들을 동원한 유흥주점 여성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입증됐다며 이번 주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당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를 알지 못했고 재작년 생일 파티 때 지급한 비용도 밀린 술값을 냈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 6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6명 모두 형사 입건됐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술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내 모습이 담긴 불법 영상물을 유포했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의 공통된 피해 호소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 사건은 2건, 고소 참여 여성은 여러 명입니다. 정준영, 최종훈 등과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의 한 리조트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여성들과 2달 뒤 대구의 한 호텔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여성이 각각 고소장을 냈습니다. 홍천과 대구 모임 직후에 정준영 단톡방에서 성폭행을 암시하는 대화가 오갔고 불법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음성 파일이 유포된 사실도 공통점입니다. 지난주 피해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은 정준영,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 6명 모두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 구속 수감된 정준영에 대한 구치소 조사도 마쳤습니다. 범행 당시 약물 사용하신 거 맞으시죠? 다만 최종훈은 대구와 홍천에 함께 간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전담 수사관을 투입한 경찰은 약물 사용에 의한 성폭행 혐의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또 다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클럽 VIP 고객들로 구성된 대화방인데요. 불법 촬영물이 공유됐다는 고소장이 접수됐고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불법 촬영물이 공유됐다고 지목된 단체 대화방은 모두 2개입니다. 배우와 모델 등이 있는 연예인 대화방과 재력가 자재 등이 포함된 단체방으로 모두 1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돌려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지난 2일 대화방 참여자들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8월 대화방에 참여한 전 남자친구를 고소했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고소장을 낸 겁니다. 수사가 더뎌지고 미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답답해 하셨어요. 정준영식 사건들은 신속하게 처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당시 동영상 등을 공유한 다른 남성들이 고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하지 않았다며 최근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감찰을 벌인 뒤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1,340만 채에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 공개됐습니다. 5.42% 올랐는데요. 5.02% 상승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12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서울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4.02% 올랐습니다.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로 오른 수치입니다. 유독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뛰었던 용산구와 마포구, 동작구의 공시가격이 17% 넘게 상승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서울의 공동주택도 1년 새 51% 급증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와 광주 등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곳이 많다 보니 이의 신청이 28,700여 건 접수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2배 많은 겁니다. 6,183건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상향한 것이 108건, 하향한 것이 6,075건이 되겠습니다. 확정된 공시가격에도 불만이 있다면 다음 달 30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서울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줄 모르는 가운데 줍줍줍이라는 부동산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포기하는 사람들의 계약을 주워가듯 사들이는 현금 부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국토부가 서울의 미계약자 전수 조사에 나섭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 중심가에 지어져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 불렸던 아파트입니다. 최고 경쟁률이 57대 1까지 치솟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174가구나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42%가 미계약으로 남은 겁니다. 최근 분양을 마친 다른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각각 전체 공급 물량의 20% 정도가 미계약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미계약 아파트는 이미 집을 가진 사람도 추첨을 통해 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계약 아파트 추첨에 작게는 10배에서 많게는 30배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결국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계약이 많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에 나선 겁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청약 기회를 주고 있지만 일괄적인 대출 규제 때문에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미계약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60% 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어디만큼 낼까? 또 1순위 자격 요건이 자주 바뀌고 복잡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청약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 시외버스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 지역 버스 기사들도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도로만 쳐다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불란동네 장천 쪽에 가보려고 하는데 버스가 파업을 했다고 하는지 많이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한 20분 이상 기다렸어요. 도로를 달려야 할 버스들은 차고지에 멈춰서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과 속초, 고성 등 4개 시군을 운행 중인 버스회사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실질 임금이 1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그 삭감된 임금을 보존하라고 이렇게 지자체들은 대체버스 투입 등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달 대형 산불의 여파로 어려움이 큽니다. 노조가 협의가 안 된 사항을 주민을 법무로 추적을 하는 거잖아요. 이재민들도 직원들이 다 나가서 지금 돌보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서울 등 전국 버스 사업장 노동조합 234곳이 동시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기사들의 임금 보전 문제를 놓고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국민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환승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다음 달 15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 전국 2만 대의 버스가 한꺼번에 멈추는 최악의 교통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레이와 시대, 아름다운 조화라는 뜻인데요. 5월 1일 일본의 새 국왕이 되는 나루히토 왕세자의 즉위와 함께 시작됩니다. 일본 열도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도쿄 도내의 한 백화점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팥빵에 일본의 새 연호, 아름다운 조화라는 뜻의 레이와가 적혀 있습니다. 음식은 물론이고 문구까지 마케팅 상품도 넘쳐납니다. 記念商品をたくさん出してこの盛り上げを一緒に頑張っていこうという気持ちでございます。 결혼식 업체에는 새 시대에 결혼을 하려는 커플들이 몰리며 특수를 맡고 있습니다. 記念になる日が多い年なので、多分そういう意味では平成31年は忘れられない年にも。 레이와 시대는 아키히토 일왕으로부터 자리를 물려받는 아들 나루히토 왕세자의 즉위와 함께 시작됩니다. 일왕이 생존한 채 왕위를 물려주는 것은 200년 만에 처음입니다. 따라서 일본 열도는 내일 퇴위식을 앞두고 과거와 달리 상당히 들떠있는 모습입니다. 백화점 벽면에는 저렇게 과거 시대에 고맙다며 새 시대를 준비하는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참상을 경험했던 부친 아키히토와 달리 나루히토는 전쟁이 끝난 뒤인 1960년에 태어났습니다. 전후 첫 일왕이 될 그가 내놓을 첫 메시지가 무엇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성입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아들을 대장부로 키우는 캠프에 보내는 것이 인기라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이 무엇일까요? K-팝 스타의 영향도 있다는데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이 알아봤습니다. 대장부라고 적힌 머리띠를 맨 어린이들이 제식 훈련을 받습니다. 호신술은 물론 격렬한 몸싸움을 동반한 이식축구까지 배웁니다. 6살에서 13살까지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방학 캠프 모습입니다. 那么在这里面大家有一个共同的称号，那这个称号是什么呀？ 연간 3,000명 이상 신청하는 대장부 캠프 열풍에 대해 미국 LA타임즈는 K-팝 인기에 따른 반작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부드러운 이미지의 남성 아이돌이 인기를 끌면서 중국 사회에서 남성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这个吧，我觉得男人就该有一个男人的，不要现在弄得男不男女不女的，然后导致现在就是，很多低龄化的青年就是很。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부 아이돌의 방송 출연을 제한했고 남자 연예인들의 염색한 머리나 귀걸이가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대장부 캠프의 인기는 소황제처럼 아이들을 떠받들며 키우기보다는 고생을 통해 경험으로 배우게 하려는 중국 부모들의 양육 방식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북한은 2년 전 미국인 대학생을 풀어줄 테니 200만 달러, 그러니까 23억 원을 달라고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거래에 서명까지 해주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비판이 쏟아졌죠. 백악관 고위 참모는 TV에 나와서 그래도 돈은 안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식물인간 상태인 원비어를 데려오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조셉윤 대북정책특별대표. 북한 당국이 석방 전에 200만 달러, 우리 돈 23억 원을 몸값으로 요구했고 조셉윤이 이런 사항이 담긴 문서에 서명했다고 존 볼턴 백악관 안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That is what I'm told, yes. Absolutely not. And I think that's the key point and hasn't paid anything for any of them.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지시사항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지급한 돈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did not pay money for our great Otto. There was no money paid. There was a fake news report that money was paid. I haven't paid money for any hospital. 뭉탱이 돈이 넘어간다는 부분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 있죠. 원비오 씨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더 이상 주장은 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한편 북러 정상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육자회담의 북핵 해법에 대해 볼턴 부장관은 과거에 이미 실패했던 방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남긴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 영화를 공개했습니다. 50분 분량인데 슬로우 모션 등 다양한 편집 기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공개된 북한 기록 영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극진히 환대받은 것을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계속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 바라시며 성의껏 마련하신 의미 깊은 선물을 전하셨습니다. 연해주 주지사가 오찬 자리에서 친필 사인을 요청하자 흔쾌히 적어주는 모습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새로운 편집 기법도 동원됐습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헤어지는 장면에서는 화면을 느리게 편집하는 슬로우 모션 기법으로 작별의 아쉬움을 강조했습니다. 또 고정된 장소에서 찍은 풍경을 빨리 돌리는 타임랩스를 통해 하룻밤이 지났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소가 바뀔 때마다 배경음악도 바뀌는데 이번엔 러시아 음악을 곳곳에 넣어 이국적인 느낌과 함께 친밀감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돋보이게 하는 전형적인 카메라 구도도 사용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숙소 테라스에서 풍경을 보며 지시하는 모습인데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 현지 지도를 연상케 합니다.
또 각국의 취재 경쟁 장면도 곳곳에 배치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기록 영화를 통해 하노이 2차 북미 회담 결렬 이후에도 김 위원장의 정상 외교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매년 이맘때 서해 최북단 백령도 앞바다엔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이 찾아옵니다. 올해는 점박이 물범이 크게 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연규 기자가 백령도에 다녀왔습니다. 수면 위로 솟은 바위 위에 점박이 물범 여럿이 배를 깔고 누워 있습니다. 휴식이 지겨운지 바다로 풍덩 뛰어들기도 하고 파도 사이로 머리를 내밀었다 감추며 숨바꼭질을 합니다. 점박이 물범은 겨울에는 천적을 피해 중국 보하이만과 랴오둥만에서 새끼를 낳은 뒤 다시 암컷이 새끼를 베면 백령도 앞바다 물범바위 일대로 돌아와 무리를 지어 생활합니다. 뱃속의 아기 물범에게 영양을 공급할 먹이가 많고 몸을 쉴 낮은 바위가 많아 최적의 서식 조건을 갖췄습니다. 백령도로 내려와 까나리와 꽃게, 놀래미 등으로 태반에 영양을 공급하게 되죠. 밀렵 등으로 매년 10여 마리씩 개체수가 줄다가 지난 2016년부터 개체수가 회복돼 올 봄에는 180여 마리가 관측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물범짜기로 올라가거든, 물범바위 쪽으로. 한번 몇십 마리가 이제 물이 져가지고 바위에 올라가서 일광욕하면서 장관이 대단하죠. 올해는 흰 점박이 물범도 관측됐습니다. 흰 점박이 물범은 피부색이 변하는 백색증에 걸린 희귀 물범입니다. 백령도가 점박이 물범의 천국으로 거듭나면서 멸종 위기도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연규입니다. 벤치 클리어링, 스포츠 선수들이 벤치를 모두 비우고 싸우는 모습 종종 볼 수 있죠. 그런데 어제 프로야구 경기에서는 감독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이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수들이 덕아웃을 뛰쳐나와 벤치 클리어링을 벌입니다. 보통 선수들끼리 싸우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감독끼리 충돌했습니다. 발단은 8회 말 4구. 롯데 구승민의 강속구에 두산 정수빈이 맞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정수빈은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앞서 7회 말 정병곤에 이어 8회 정수빈이 또다시 공에 맞자 두산 김태형 감독이 직접 나와 강하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롯데 양상문 감독도 발끈합니다. 김태형 감독이 롯데 선수에게 심한 욕을 했다면서 분을 참지 못한 겁니다. 일이 커지자 김태형 감독은 감정이 격해져 롯데 코치에게 욕을 했지만 선수에게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상대 선수에게 폭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다분히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오늘 두산과 롯데 두 구단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고 내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종일 구름 낀 하늘과 쌀쌀한 공기에 봄답지 않은 날이었죠. 내일은 이맘때 봄 기운을 되찾겠습니다. 특히 서울은 23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이나 오르겠습니다. 대기 흐름이 원활해서요.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종일 쾌적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은 많지만 비 소식이 없어서 빨래하기는 무난하겠고요. 야외 운동하기에도 괜찮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어서 세차는 목요일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오늘만큼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제주도와 경남 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30mm의 비가 지나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구가 12도, 강릉은 10도로 오늘보다는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대구가 21도, 세종은 2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는 한결 따뜻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따뜻한 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수요일 낮부터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영남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올 수 있습니다. 주변 점검 미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년 전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김정은은 잘 치료해 줬다면서 23억 원을 요구했지만 그는 미국으로 돌아온 지 6일 만에 숨졌습니다. 치료는커녕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뜻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23억 원을 주겠다고 등 뒤에서 서명까지 해주고도 북한에 돈 한 푼 안 주고 데려왔다면서 마치 협상 능력이 대단한 듯 자랑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이런 두 사람의 손에 달렸다는 엄연한 현실이 서글픕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